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회원들과 함께하는 넷플릭스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팩스가 좋아! 팩트체크 완료. 탐사보도팀 아르곤. 넷플릭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해요.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90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모시고 방송 진행하는데요. 벌써 두 번째로 민언련 미디어 탈곡기 방문해 주십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언련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언론개혁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저희 안진걸 소장님이랑 네.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 고발하고 그 앞에서 예. 벌어졌던 해프닝 좀 소개를 해주셔서 모셨었는데요. 조선일보 간부 기자가 와서 네, 저희들한테 막 행패를 부렸었죠. 그렇죠,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때 모시고 이번에 두 번째로 모시는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주제 이미 안진걸 소장님이 나오다 보니 추측을 하셨을 것 같아요. 민언련하고 민생경제연구소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넣었죠. 예. 우선 왜 감찰을 요청했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윤석열 총장이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미워하는 분들도 있죠. 저희는 특정한 입장에 서가지고 감찰 청구한 건 아니고요. 네.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정말 엄정하게 그렇죠. 근거가 쌓이고 쌓이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다 네. 싶어서 사실은 다른 검찰이나 경찰에 어떤 면에서는 직권남용을 일삼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직무유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고발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일단은 뭐 검찰총장을 쉽게 고발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무부가 감찰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민원인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제출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조선일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방시 일가의 다양한 비리 문제들이 네. 크게 불거져 가지고 민원연이나 언론노조나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2018년 9월 달부터 네. 때로는 다 같이 고발하기도 하고 네, 때로는 몇몇 단체가 연대해서 고발한 게 형사고발만 조선일보가 총 8건쯤 되고요. 네. 민원연이 최근에 공정위 신고한 것까지 포함하면 공정위 신고가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 정도로 많은 사회적 물을 일으킨 것이 조선일보와 그 방시 일가인데 이 10건의 검경 고발과 공정위 신고에는 고 장자연님 관련된 네. 그 방상훈 씨 아드님이나 방상훈 씨의 동생 관련 사건은 빠져 있고 그건 이미 법무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따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또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안 호텔 사장의 와이프가 자살했는데 거기에도 온갖 불법 폭력 의혹이 난무했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죠. 빠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집단이 조선일보 집단이고 그 수장이 방상훈 사장인데 어느 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2018년 예, 당시에요. 2018년, 2019년 네. 지금 만난 시기가 특정이 되지는 않는데요. 네. 그 즈음에서 아무튼간 비밀 독대 해동을 한 것이 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에서 네,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민원연 탈국기에 나와서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2018년 9월 달부터 조선을 쭉 고발해 왔잖아요. 네, 민원연이랑 함께. 그때 여러 법원 검찰 전문가들이 윤석열 총장 당신 중앙지검장이죠. 네. 윤석열 검사랑 방상훈 사장이 친한데 수사가 잘 안 될 걸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아, 은연 그러니까 저희 민원연이나 참여연대나 민생경제연구소 같은 데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인 거죠. 네. 그분들이 보기에 조선일보가 문제가 많고 방시 일가가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것도 맞는데 네. 윤석열 씨가 방상훈 사장이랑 친하니까 네. 특별히 수사를 잘
잘 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걱정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저희들 고발 내용이 굉장히 근거가 많고 그쵸. 또 사회적으로도 물의도 많이 일어난 사건이고 네. 당시 윤석열 씨가 또 중앙지검장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은 열심히 수사를 한 적이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당연히 조선일보 방시 일가도 이제 제대로 수사할 줄 알았는데 제가 고발 조사를 받으면서 느낌이 왔어요. 어느 시점에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시간을 끝난 느낌을 받았거든요. 2019년 어느 즈음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저희들이 총 10건의 사건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은 벌써 2년이 됐어요. 2018년 9월에 고발했으니까. 처음 고발하셨던 사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은 당시에 TV조선이 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TV조선에서 이진동 전 사회부장 팀은 열심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건 TV조선이 종편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박수를 받을 만한 부분이었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 이진동 전 사회부장 책에도 나오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보도하려고 하는 와중에 TV조선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나 어떤 간부급 기자나 직원들은 박근혜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이랑 내통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취재를 제대로 못하게 그렇죠. 방해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관련자하고 만나가지고 회유를 하고 협조하지 말라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회유한 내용을 안종범이한테 갖다 바치고 직보하고 네. 녹취록 같은 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TV조선 안에서 국정농단에 가담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비호하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묶어서 TV조선이 청와대랑 박근혜 청와대랑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언론농단을 전개하는 사람이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2018년 9월에 고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것은 2년이 되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제가 조선일보 고발한 사건은 고 장자연 씨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네. 하나도 기소가 안 돼요. 조선일보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단 하나도 기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검찰이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비호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또 몇몇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수사 제대로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예,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윤석열 씨가 방상훈 씨를 둘이 몰래 만났다는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살짝 흘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예, 당시 2019년 어느 날. 네.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고 있는데 둘이 만나서 정말 그렇게 된 건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이제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소장님 말씀도 그렇고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 뉴스타파의 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조선 미디어 그룹의 그 방상훈 사장 네. 그 대표 그리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도 만났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딱 그 영상들을 보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 사주들을 만나고 다닌다?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만나면 왜 안 돼? 라는 질문을 또 하는 그럴 수 거예요. 있죠. 제가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바람결에 방상훈하고 윤석열이 만난 것 같더라. 네. 둘이 만났으면 뭔 이야기 했겠냐. 네, 조선일보 그렇죠. 관련된 각종 수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청탁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네. 수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잘 봐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뉴스타파에 그래서 제보를 한 거예요. 이상하게 요즘 처음에는 약간 수사를 하는 것 같더니 네. 갈수록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들은 수사도 안 하고 아예 기소도 하나도 안 돼 있다. 뭐 나경원 씨 사건도 마찬가지고 최성해 전 동아일보 총장 사건도 마찬가지고 네.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자기를 비호해 주거나 자기랑 친한 사람들 아니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무리들하고는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하는 것 같더라. 근데 내가 나경원 씨를 만났다는 이야기 못 들었는데 윤석열이 네네. 방상훈을 만났다는 지금 제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좀 확인 좀 해달라. 네. 했더니 한상진 기자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울 정도의 취재력을 발휘해서 네. 최근에 비밀 독대 해동을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렇죠. 이어서 2018년 11월 어느 날 비 오는 어느 날 홍석현 회장이 역술인을 대동하고 그러니까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을 만난 것까지 이어서 보도가 됐고 네. 큰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만나는 거, 자, 공개적으로 만나고 뭐 사람들 앞에서 행사하고 만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상훈 씨와 홍석현 씨는 누굽니까?
방상훈 씨는 10건 이상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고발이 되어 있거나 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 중에 하나이고 그렇죠. 피고소 예. 고발인. 홍석현 회장도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차남으로서 예전에 삼성그룹 이학수랑 만나가지고 검사들에게 떡값을 500만 원, 1000만 원, 몇천만 원씩 챙겨주는 것을 직접 모의하고 실행한 그 유명한 삼성그룹 엑스파일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날 윤석열 총장 만난 날이 금융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이재용의 불법 부당한 승계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를 분식했다는 걸로 고발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 좀 만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고 원한이 많고 검찰 요원하는지 이렇게 만나고 다녀야 될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네. 평범한 시민들은 만나지도 않고 또 검찰개혁 주창해온 사람들의 쓴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민단체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지도 않으면서 안 그래도 권력을 남용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여러 가지 사정 무리를 일으킨 거대 언론사 아주 2명을 네. 몰래 만났던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스스로 권력화돼 가지고 수구 냉전 기득권 세력의 상징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온갖 부당한 그 압력을 사회적으로 네. 행사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인데 검찰총장이 그런 사람들 뭐하러 만납니까? 당연히 윤석열 개인의 굉장히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네. 아니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그룹에서 윤석열한테 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만났을 텐데 뻔히 그런 이야기들이야. 정말 재벌 대기업을 추상과 추사하고 언론 권력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추상과 추사해야 될 네. 검찰총장의 악영향을 끼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남 그 자체도 부적절하다. 거대 언론사 사주하고 검찰 최고 수사 책임자가 만나서 도대체 뭘 논의를 하는 것이냐. 차라리 만약에 자신 있고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일명 언론사들도 만나고 시민단체 대표도 만나고 일반 시민 대표도 만나서 각계각층 의견을 들었다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만남을 비밀리에 네. 독대한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숨기고 몰래 만났겠죠. 이게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그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사주를 만나고 다닌다. 이걸 또 보고한 사람이 윤석열의 오른팔로 불리고 있는 그 윤대진 그렇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예. 1차장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는 네. 먼저 저희들이 조선을 계속 고발하니까 네. 몇몇 분들이 잘 수사 안 할 수 있다. 네, 앞서 말씀하셨죠. 친분이 있다. 그다음에 둘이 만났다는 것 같더라고. 몰래 비밀.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언론 시민단체 제가 그 사실을 공유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다음에 그 경향신문의 박내용 당시 논설위원이 칼럼을 하나 씁니다. 그 윤석열이 거대 언론사 사주를 만났는데 그 거대 언론사 사주가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있다. 윤석열 씨 꿈이 검찰총장이 아니다. 그 이상인 것 같다라고 하는 유명한 칼럼을 썼거든요. 그 정계 진출 예, 같은 뭐 거네. 정계 진출이든 대권을 네. 노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경향신문에 칼럼이 실립니다. 그때 저도 방상훈도 만났다고 내가 들었는데 제보를 받았는데 요것은 보니까 뉘앙스가 지금 방상훈이라보다는 홍석현인 것 같은데 칼럼의 뉘앙스상 거기 사람이 나오진 않거든요. 실명이.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직간접 확인해 보니까 홍석현 회장이 윤석열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변에 이야기한 것을 박내용 논설위원이 듣고 칼럼을 쓰신 거더라고요. 네. 추정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방상훈과 홍석현을 비롯한 시점에 네. 다른 언론사 사주는 아니고 이 거대 가장 문제가 되는 네. 언론사 2명, 최소 2명을 만난 거 확인이 네. 된 겁니다. 근데 방금 우리 김나래 활동가님 말씀처럼 더 문제가 서울중앙지검에 주로 고발돼 있거나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삼성그룹 사건이고 이재용 불법 부당승계 사건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0건의 고발과 뭐 뒤늦게 이제 고발된 거 포함하면요. 네, 지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이 신고된 것까지 하면 10건에 그다음에 저희가 고발은 안 했지만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게 고 장자연 씨 네. 사망과 관련된 조선일보 방실가의 문제들 네. 그다음에
고 이미란 님인데요. 그 방용훈 네. 코리안 호텔 그러니까 아, 방상훈 씨 와이프. 동생의 돌아가신 와이프잖아요. 막 불법 감금하고 뭐 네. 폭력 행사에서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사회적 공분이 심각하던 그때쯤이에요. 근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이 1차장이라면 수사를 정말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데리고 두 번 다 배석했는지 방상훈 때만 배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어요. 근데 방상훈 때 배석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네. 그 홍석현 회장 만날 때는 거기 역술인과. 목격자가 뉴스 목격자하면 운전기사하고 맞고 네. 역술인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은 배석 안 한 것 같은데 한 번은 배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앙지검 수사 책임자가 도대체 그 자리에 뭐하러 따라갔으며 거기서 고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내사를 받거나 피의자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수장을 만나서 네. 그냥 만났을 리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요즘 조선일보나 우리 방시 일가에 대한 마타도나 음해가 심하다. 뭐 검찰에서 당연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우리가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으니 선처 바란다 이런 이야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순전히 추정이지만 가능성이 열려있는. 저희는 항상 우리 민원연답게 저도 민원회원답게 팩트와 의혹은 분리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의혹을 팩트처럼 부풀리고 가짜뉴스를 일삼는 조중동과 저희는 다르죠.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만났다는 건 팩트. 두 그쵸. 분이서 두 사람이 뭔 작당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음습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윤대진 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보고를 했는데 네.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질문이 있던 거죠. 윤석열의 오른팔이었으면 좀 몰래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쓸 수도 있었을 예, 텐데. 예. 그것도 제가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100% 알고 있거나 본 건 아니니까 박상기 장관도 저도 고발인인 저도 바람결에 제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윤석열 씨가 방상훈하고 친하고 실제 예전에 변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방상훈 씨가 조선일보가 세무조사를 당했는데 그게 탄압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왜 언론사는 세무조사를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계속 밀리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잖아요. 동네 조그마한 중소상공인들도 세무조사 받고 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탈세가 있을까 봐 의심되면 세무조사를 해야죠. 국세청에서. 그렇죠. 근데 그걸로 막 탄압이라고 우기고 막 그럴 때 아무튼 네. 변호사를 했어요. 네. 그 사건 자체도 나쁜 사건인데 부적절히 변론을 한 거죠. 어쨌든. 근데 변호사가 당신 민간 변호사였으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아무튼 나 있었는데 박상기 장관 귀에도 그게 들어간 거죠. 네. 아무래도 법무장관이니까 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닌다는데 몰래 그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모양이에요. 네. 그 윤대진 당시 이제 이 사람이 서울중앙 1차장 하다가 네. 당시는 법무검찰국장인가로 들어왔을 겁니다. 네. 법무검찰국장인가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윤대진 씨는 만약에 거짓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장관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듣고 물어보는데 거짓말하면 이제 본인도 거짓말한 게 들통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둘 사이 어떤 대화가 어느 정도로 오고 갔는지는 뉴스타파 보도에도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네, 네. 내가 장관이 검찰 간부에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시면 그때 얘기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그렇습니다 식으로 그러니까 네, 보고를 예. 받았다는 취지로 그러면서 답변을 하죠. 장관이 파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윤대진 씨가 왜 그걸 거짓말로 숨기고 은폐했는지는 우리가 그 속내는 은폐하지 안 않고 하는지, 네. 확인해 줬는지 그 속내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장관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발뺌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먼저 보고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박상기 장관도 그걸 이제 듣고 있다가 윤석열 씨가 실제로 직무 수행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 늘어나니까 네. 뉴스타파에 그런 부적절한 만남도 악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취지로 인터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하셨죠. 역시 이제 제가 직접 여쭤보지 못했지만 정황을 보면요.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보면 딱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해서 과거의 어떤 행적들을 반추해보면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고 다녔구나를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윤석열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정말 정권을 끌어냈잖아요.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간에 끌어내리고 이승만도 그렇겠지만은 감옥에까지 보낸 거거든요. 이게 참 있는 일이거든요. 일종의 민중혁명이 일어난 건데 무혈혁명으로. 당시로 윤석열 씨는 이런 국민들의 기세, 민중들의 기세를 알기 때문에 수사는 열심히 한 거죠. 딴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굉장히 정의롭고 괜찮은 검찰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위에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은 보면 특정 사건에서는 막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먼지트리식 별건 수사까지 하고 어떤 사건은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정의연대 같은 경우는요. 회계가 부실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 잘못 있다고 쳐요. 안행부에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해서 그건 적절하게 조치하고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데 가게 마치 국기문란 사건 것처럼 또 수사를 지셨거든요. 근데 또 무슨 정강훈 목사 관련 사건 이렇게 정강훈 씨 관련 사건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고 그렇죠. 이거말로 국기문란인데 가만히 계시대요. 또 나경원 씨, 조선일보, 최승희 전 동양도청장, 자기 와이프 사건, 자기 장모님 사건, 자기 채찍근이 아까 윤대진 씨도 이 윤대진 씨의 형이 굉장히 큰 대형 비리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사건들은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박상기 장관도 이 사람이 정신이 딴 데 팔려서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은 비호하고 그런 거 아닌가. 쉽게 그것을 그래서 공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2018년도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었고 그게 제대로 기소가 되지 수사가 되지 않았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시민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때는 민생경제연구소와 민원련이 이러한 조선미디어그룹에 대한 고발 그리고 조선미디어그룹뿐만이 아니죠. 그 사주 일가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는데도 안 했다. 이걸 좀 축약해가지고 전체를 다 말씀드려야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검찰 하도 수사를 안 하니까 나경원 씨도 경찰에 고발한 것처럼 조선일보 방실과 비리를 경찰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검찰에 고발한 건 총 5건입니다. 네. 나머지 3건은 경찰, 2건은 공정거래위원회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 장자인 사건과 고 이미란 씨 사건은 빼고도 2018년 9월 달에 TV조선의 일부 간부와 고위 관계자들이 TV조선이 그 특별취재팀은 열심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하고 보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청와대 안종범 당시 수석이랑 내통하고 취재 정보를 흘려주고 그다음에 피의자들을 회유해가지고 공동으로 회유하고 관리한 그런 정황들이 많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TV조선 간부가 혼자 그런 짓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죠. TV조선의 고위 관계자들 그러니까 TV조선 내에서도 뭔가를 막 폭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막고 못하게 하고 그걸 심지어 미리 알려주고 이게 일종의 업무방해고 언론농단인데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청와대랑 짜고 한 건데 거기에 당시 간부 한 명, 구체적인 간부 한 명하고 고위 관계자도 제가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지금 벌써 2년째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2월 달에 방정호 TV조선 당시 이사가 그 딸이 정말 엄청난 갑질해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 딸이 갑질한 것뿐만 아니라 그럼 운전기사는 회사의 운전기사고 회사의 차량이 회사의 기름이고 회사의 급여로 운영이 되는 분인데 어떻게 왜 딸이 타고 다녔을까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회사가 채용 공고도 내고 회사가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에요. 그럼 회사 직원은 회사에서만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간사님을 민원연 대표님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예를 들면 가사 노동자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시간 내내. 그럼 그것은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배임이 되고 행령 민원연에 손해를 끼치고 자기 집에 이익을 주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그런 것처럼 TV조선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 운전기사와 차량을 자기 집에 갖고 가가지고 주로 와이프하고 딸이 사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기 돈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회사 돈을 빼돌려서 회사의 기사님을 빼돌려서 회사의 차량을 빼돌려서 회사의 기름을 빼돌려가지고 자기 와이프와 딸에게 신경해서 심부름꾼처럼 운전기사처럼 이렇게
부려먹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과 폭언과 갑질까지 했던 거고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것도 지금 1년 반이 넘어가지만 처음에는 수사 좀 하는 척 하더니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건 너무 잘 기억하는 게 당시 언론 보도도 크게 났지만 제가 이건 고발인 조사를 2번이나 받았거든요. 고발인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는 이상하게 2번을 부르더라고요. 네. 뭔가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던 기억도 나고 네. 당시 피해자였던 운전기사님도 나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했거든요. 운전기사님이랑 이야기해서. 그러면 다음에 방정호를 불러서 네. 또는 뭐 방사훈도 불러서 네.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무슨 잘못이냐 해서 방정호는 당연히 기소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소를 아직까지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사건도 굉장히 뉴스타파 보도나 민원연 성명으로 화제가 됐는데 그 유명한 언론계 로비스트 중에 박수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를 들면 기자들하고의 친분이라든지 향응이나 선물 같은 걸 동원해서 기사를 막 빼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비판적 기사 나가면 뭐 국장님 그 기사 좀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뭐 나중에 선물 좀 드릴게요. 뭐 나중에 실제 선물을 맡겨놓고 한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평소에 친분, 관계 또는 선물, 향응 같은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공적인 언론의 기능을 다해야 될 신문사에 기사가 막 빠지거나 또는 들어가거나 아니면 칼럼의 내용이 바뀐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게 네. 문자로 다 남아있어요. 박수환 씨의 문자로. 그때 당시 예. 문자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 그러니까요. 문자에서 선물을 어떤 기자가 뭘 받았다. 이것까지 보도를 그때 뭐 좀 조선일보의 봤던. 뭐 문화부의 간부 기자인데 네. 뭔 선물을 준비했다. 네, 뭐 이런 네. 것도 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에 기자들을 관리해가지고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재벌 대기업에게 유리한 기사는 싫고 불리한 기사는 빠지게 만들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아까 그 청와대랑 내통한 박근혜 청와대 내통한 언론농단 사건 그 못지않은 언론농단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고발을 했고 제가 문자까지 검찰은 다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기소를 안 건데.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기소 소식이 없고요. 2019년 6월 4일에는 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방사훈 조선일보 사장의 사돈이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입니다. 네.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은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과 함께 사학비리의 대명사입니다. 정말 너무나 흉악하고 끔찍한 사학비리를 저질러 왔는데 네. 사돈이 방사훈 조선일보 사장이니까 제가 여러 번 고발해도 제대로 기소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됐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재밌냐면 신한은행이 학생들 장학금을 줘라고 50억을 줬는데 그걸 TV조선 출범 당시에 돈이 모자라고 막 그러니까 주식을 그걸로 사줍니다. TV조선에 50억이나. 그래 놓고는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빨리 그거 학생들 돈이니까 환수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TV조선한테 다시 내 주식을 다시 되사가라.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당시에 TV조선 주가가 이 평가처럼. 예전에 살 때는 한 주 5천 원 정도였는데 2,500원 정도였어요. 네. 그러면 50억이 아니라 25억이 되겠죠. 네. 그러면 25억을 본인이 횡령하거나 배임한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돈인 방사훈 사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네. TV조선의 주식을 산 건 수원대고 네. 이인수가 다시 주식 팔면 TV조선에 팔아야 되는데 TV조선이 산 게 아니고 방사훈이 조선일보 주식으로 그 TV조선의 주식을 수원대 50억 원어치 처음에 샀던 주식 그대로 당시에는 원금 보장을 해서 25억쯤 가치로 떨어져 있었는데 네. 그걸 원금 보장해갖고 그대로 50억으로 되사줍니다. 네. 이거 역시 방사훈이 자기의 특수관계인 사돈인 이인수에게 재산상의 특혜를 준 거죠. 네. 자기 회사 조선일보에는 손해를 끼치고 비싸게 주식을 사준 거니까요. 2배로. 이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업무상 배임이고 만약 그 과정에서 돈을 빼돌려고 자기도 좀 챙겼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4개의 고발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상반기에 있었고 제가 동시에 당시 고발 뉴스가 특종으로 조선일보 방실과 집안의 묘가 의정부에 있어요. 네. 근데 그 묘를 불법으로 확장하고 나무를 막 베어버립니다. 네. 묘지를 불법으로 확장하면 묘지법 위반.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오고 가기 좋게 하거나 풍광을 좋게 하려고 나무를 막 자르면 산림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이 2개의 또
고발 뉴스 보도가 있어서 이것까지 제가 현장에서 직접 서면으로 제가 손으로 써가지고 네. 이것도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만 최근에 조선일보의 정의연대에 대한 각종 가짜 뉴스로 저희가 경찰에 2번 고발한 거나 또 아까 문제가 됐던 그 둘째 아들 방정호가 TV조선의 일감을 하이그라운드라는 자기가 몰아주기. 대주주 있는 회사에 몰아주기 하고 하이그라운드의 적자인 하이그라운드 회사에 20억이나 되는 큰 돈을 방정호한테 대표로 있었던 컵스빌리지라고 하는 영어 유치원에 네. 돈을 또 이렇게 못 받을 거 알면서 거의 못 받을 거 알면서 20억을 빌려줘가지고 실제로 못 받고 있는 사건. 네. 이걸 지금 경찰체가 고발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2018년 9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소 5건. 네. 그러다 고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법무검찰위원회 또 다른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방상훈 씨를 만난 건 너무나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지만 이런 중대한 사건들의 핵심 피의자, 네. 핵심 관계자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 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검사로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검사의 윤리에 아주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본인들도 문제가 됐을 것 같으니까 이제 비밀 독대를 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한데 그렇게 추정하고 계속 언론사에서 왜 만났냐 물어보면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답도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오만하고 반국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언론 보도가 크게 돼서 대서특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방상훈이를 만났냐. 그 자체도 웃기지만 왜 비밀 독대했느냐. 네. 뭔 이야기를 했느냐. 거기다가 심지어 각종 피고발 사건 또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또는 조사하고 있는 사건의 관계자인데 핵심 관계자인데 왜 만났느냐. 그쵸.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하지 않아요. 이거 관련해서 보수 언론 행태는 조금 뒤에 마지막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안진걸 소장님이 이렇게 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일명 고 장자연 씨의 뭐 장자연 리스트라고 했었죠.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 앞서서 말씀해주신 안진걸 소장님이 민원련이나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언론노조, 네.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이 이제 TV조선, 조선일보 뭐 이런 조선미디어그룹 그리고 사주일가의 불법 비리 혐의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굉장히 여러 고발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기소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예, 없어요. 고 장자연 씨 사건까지 포함하고 제가 최근 문제 제기한 10개 사건 모두 단 하나도 기소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요. 다만 최근에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은 네. 검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됐습니다. 제가 고발인 조사는 2번 받고 왔거든요. 경찰에서요. 네네.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실은 저희 신미 사무처장님이 이렇게 뒤로 만나고 다녔었으니 그동안 뭐 소장님도 그렇고 민원련도 그렇고 뭐 언론노조나 언론개혁 시민연대가 수사를 요청했던 사건들이 다 묵살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뒤로 언론 사주들을 만나고 다녔으니 영향을 받았다. 우리들의 이런 고발 사건들이 기소까지 되지 않는 그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사해보니까 네. 사실이 아니었다든지 의혹은 맞지만 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지만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그것으로도 언론에도 대서특필도 됐었고 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조금만 수사하면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도 갑자기 미진해지고 아예 기소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핵심 집단이 네. 조선일보를 비호하고 있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래 검찰이 조선일보를 제대로 수사를 안 했어요. 네. 항상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들 보면 아시다시피 고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니까 지금 무슨 짓이냐. 니들이 들어와 수사해라 했다는 유명한 팩트가 확인했잖아요. 모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까지도 검찰이나 경찰이 부르면 검찰청에 불려가서 모욕적인 수사를 당하잖아요. 방상훈이는 어떻게 수사를 받았냐면요. 경찰한테 조사할 일이 있으면 조선일보로 오세요. 제가 뭔데? 예. 제가 바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럼요. 그럼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지가 뭔데 대통령보다 더 큰 황제네.
그래서 밤에 대통령이라는 그래서, 말까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고 장관 사건도 제대로 수사조차 못하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검찰로 인해서 수사를 한 건데 역시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랑 이제 민원련이랑 민생경제연구소가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요청을 한 것인데요. 검사 윤리 강령에 어긋나서 징계가 받은 사례들이 이미 있단 되게 말이죠. 아주 많습니다. 제가 뭐 검사의 실명은 사실 이 사람들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검사 실명을 공개도 되는데 네. 그래도 옛날 사건으로 검사 이야기까지 하는 게 그래서 땡땡땡 처리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검찰청법이나 검찰징계법 그다음에 검사 직무윤리 규정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건 관계인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을 네. 만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6월 10일 날 검사 김땡땡은 직무상 이해관계인인 김땡땡으로부터 점심 식사를 대접받아 사적으로 접촉하고 또 다른 검사하고 그 이해관계인의 오찬에 참석을 허락하는 등 네네. 그러니까 본인도 부적절하게 만나고 사건 담당 검사를 또 그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그거 만나서 뭐 해라 그랬겠어요. 그 사람 만나서 어미 혼내줘라 그랬겠어요.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 잘 들어주고 웬만하면 봐주라는 취지겠죠. 그렇죠. 이걸로 감봉 1월이 있었고요. 또 2018년 10월에 서부지검 김땡땡 부부장 검사는 자기 부에 소속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인의 지인 네. 땡땡땡하고 골프에 동을 하고 골프 비용 31만 5천 원을 대납 본인이 냈으면 비난을 덜 받았겠지만 당연히 이놈들이 지기들이 내겠습니까? 얻어먹었겠죠. 네. 대납하게 해갖고 정직 3개월이 있었습니다. 검사 강땡땡이는 2020년 11월경 12월경에 사건 관계는로부터 향응수수하고 유흥주점 심지어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에 촬영돼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면직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한 3가지 정도의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충분히 이런 과거의 사례들, 검사 윤리 강령에 어긋나는 사례들로 인해서 뭐 작게는 정직 1월 그리고 뭐 심지어 면직까지 됐던 사례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예. 물론 여기 적혀 있는 사례들도 비위 사건이고 징계가 마땅했습니다만 이 징계에 견져보면 당연히 윤석열 씨도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배한 것이라면 그에 맞게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할 텐데 맞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법무부가 그 윤석열 씨에 대한 감찰 요구는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말고도 네. 국민들의 여론도 빗발쳤고 저번에 대검 감찰부장이 또 감찰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채널 A와의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때 윤석열 씨 갑자기 나서가지고 대검 감찰부장이 못하게 하고 대검 인권부장이 해라고 맞아요. 조종을 했잖아요. 이것도 직권남용이고 감찰 대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검 감찰부장이 독립적으로 감찰할 권한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게 직권남용이고 그 감찰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되고 네. 결국 그렇게 해서 한동훈과 채널A 기자를 비호해 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감찰 대상입니다. 네. 감찰해야 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하면서부터 굉장히 그 보수 야당 또는 수구냉정 기득권 세력에서는 지지를 영웅시 받고 있죠.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감찰한다 그러면 또 검찰총장을 탄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각의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법무부가 감찰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고 있었던 건데 아니 뭐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감찰 사회가 쌓이고 넘쳐나는데도 감찰 안 하면 이건 국가 기강, 검찰 기강이 문란해지고 흔들릴 수 무너지는 있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법무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뭐 고발 저희 또 신미 사무처장님이 항상 이제 안진걸 소장님 부를 때 우리의 고발 프로라고 이야기를 좀 아유, 많이 하세요. 저 이제 고발 그만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평범하게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보셨을 때 법무부에서 과연 어떤 조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번에는 그동안 감찰 사회가 넘쳐나고 네, 그다음에 특정 사건에는 직권남용을 네, 특정 사건들에는 지독하게 직무유기를 해온 것도 분명하고 네. 근데 거기다 구체적으로 방상훈도 만나고 홍석현도 만난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심지어 역술인까지 대동해서 왜 역술인을 대동했는지 네. 관상을 보려고 했다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미팅인데 다만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만으로는 처벌까지는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해필은 그 두 언론사가 굉장히 사회적 해악을 사회적 끼치고 무리를 있는. 많이 일으킨 데다가
특정한 고발 사건이나 검찰의 수사 사건들하고 관련 있는 핵심 관계자이잖아요. 중앙일보 회장이고 조선일보 회장이고. 그러니까 이건 검사 직무윤리 규정에 있는 특정한 사건의 사건 관계나 이해관계를 만나지 마라고 하는 검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충분히 우리 법무부가 뭐큰 공을 들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거의 떠먹여줬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조사만 해도 네. 이건 당연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법무부에서 엄중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좀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이제 안진걸 소장님 얘기하시는데 스탑 하고 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던 게 좀 보수 언론의 행태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뉴스타파의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굉장히 이제 여론을 들끓고 시민들이 분노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웃긴 게 제가 이게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곳들을 몇 정리해서 이제 서치를 좀 해봤어요. 윤석열 그리고 뭐 홍석현이라든지 혹은 이제 조선일보 그리고 그 비밀회동 뭐 이런 단어들을 좀 넣어서 서치를 해보니까 정말 이걸 보도를 안 해요. 보수 언론들은 맞습니다. 보도를 안 하고 제가 그나마 보도가 나온 게 세계일보 기사였는데요. 대검에서 그런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보도를 했다라는 내용을 좀 담았더라고요. 예. 근데 네. 아니 대검도 너무 웃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대진 씨가 확인해 준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사실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말한 건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고요. 네. 그동안에도 이문정 검사도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네. 지금 뭐 한동훈 씨나 문찬석 씨나 마치 정의를 부르짖는 검찰인 것처럼 하지만 내부에서 자기들 문제 제기한 것들을 은폐하고 정치검찰의 대명사였다라고 네. 직격탄 날렸던 것처럼 굉장히 지금 윤석열 씨와 그 주변에 있는 검사들의 태도가 너무나 모순적이고 이선적입니다. 뭐 일면 저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비리가 있으면 열심히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나 나경원 씨나 최성일 씨나 또는 사학비리 세력이나 언론 권력의 비리를 조사했다면 정말 우리 사회 많이 좋아졌을 거거든요. 이미 우리 사회에 수구 보수 언론들은 수구 냉정 기득권을 유지하고 검찰이나 의사 같은 기득권 집단하고 멘탈리티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 안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예를 들면 조국 전쟁을 수사할 때는 그렇게 엄정한 수사를 지지하고 엄정해야 된다고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윤석열의 이야기를 대서특별해서 마치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사건이 현 정부에 자주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했던 자들이 윤석열 씨야말로 지금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행태가 보이는데 단 한 줄의 기사도 안 쓴다는 건 언론이기를 포기한 거죠. 사실 You are not 언론이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You are not 언론이 된 지 오래됐어요.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네. 자들은.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것도 없다. 결국 믿을 건 우리 시민들밖에 없고 우리 민원연으로 시민들이 집결하고 또 기자들은 언론노조로도 또 집결해서 네. 제발 조중동식 가짜뉴스, 조중동식 밤의 대통령 행세하기, 네. 조중동식 권력 매수 또는 권력 농단 네. 이런 짓 근절하고 그냥 언론은 그냥 사실관계 의거해서 정확한 보도만 하면 되잖아요. 네. 사설에는 자기의 정파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논설이나. 그럼 그건 주장은 그 주장대로 하고. 근데 왜 언론이 스스로 권력화되어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어떤 정부가 진보 개혁적인 정책을 하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거기다가 스스로 권력화돼 가지고 다른 권력 집단을 만나 가지고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민원련의 열성 회원이신 만큼 또 이렇게 예. 길게 또 보수 언론의 이런 작태에 대해서 기대할 것도 없었다 하면서 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함께 짚어드릴 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 뉴스타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했던 한상진 기자가 김경래의 최강시사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대검의 반응이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김경래 진행자가 물어보니 한상진 기자가 아니다. 제가 만났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졌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무엇이냐 하면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그리고 지금 대검에서 나온 반응이 비밀 회동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비밀 회동이 아니라 회동을 그냥 그쵸. 해동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몰라. 독대했어. 최측근 윤대진 씨만 만약에 배석했어. 그게 비밀 회동이지 뭐예요.
그러니까요.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그런 민감한 사람, 예민한 사람, 밤의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집단을 만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검찰청사에서 투명하게 만나든지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네.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언론사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겨레 신문 사장도 만나고 아니면 조선일보 사장 아니면 그분들을 같이 초대해서 만난다든지 또는 그러면서 시민단체 대표도 만난다든지 검찰 개혁 촉구하는 단체 대표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비밀 독대를 했다. 양쪽 다 뭔가 음습한 뭐 반사회적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밖에 추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저희 원래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안진걸 소장님한테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원래 굉장히 많이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앞장서서 조선 미디어그룹 그리고 이 사주 일가에 대해서 고발을 특히 앞장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뉴스타파로 알려졌던 이 사실을 아시고 굉장히 좀 분노하셨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러니까 고발을 해도 사건이 해결이 되지가 맞습니다. 않으시라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네. 명백하게 제가 고발한 것 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일부는 의혹은 맞지만 법률상 처벌이 힘들어서 어렵다. 기소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확실한 불법 행위들 근거까지 제가 다 제출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지금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건 이건 중대한 직무유기거든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출범하면 나경원 씨, 윤석열 씨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지금 수사받아야 될 대상인데 뭐 거기까지 가기 전에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빨리 수사할 거 수사하고 기소할 거 기소하고 또 본인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깨끗이 인정하고 네. 투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스스로 할 것 같지는 않죠. 조중동도 윤석열 총장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민원연으로 힘을 모아서 계속 언론 감시, 검찰 개혁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진걸 소장님이랑 이렇게 좀, 민원련이랑 민생경제연구소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해달라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한 사안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제가 어제 살짝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미디어 탈곡기가 900회입니다. 와.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900회인데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이게 조선 동화 100년을 말하다라고 해서 조선 동화 100년 최악의 보도 100선을 정리해 둔 거예요. 이거 뭐 읽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방금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왜 최악의 보도인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조선과 동화가 좀 이제 어떠한 저널리즘의 원칙을 위배하고 우리나라에 큰 해악을 끼쳤었는지 정리가 된 책이거든요. 이게 자유언론 실천재단에서 만든 책인데 한번 받으시고 싶다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메일 주소를 여쭤보려고 해요. 추첨을 네. 통해서. 그래서 저희 900회 방송 함께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책 드리려고 하니 어떻게 오늘 안진걸 소장님과 한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댓글 달고 책 받아가세요. 책 받아가세요. 근데 이거 당연히 내용 보면 화가 나긴 하는데 저희 예. 책 읽었고 내용을 보면 화가 나긴 하는데 이거를 읽어야지 이게 우리가 언론 역사의 기록이고 그렇습니다. 또 알아야 되는 사실들이어서 함께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25, 체압보도 25에 조선일보 사장 방응무의 친일행위가 바로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국민들께서 널리 알려야지. 아직도 그렇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널리 알려가지고 또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얼마나 불협행위를 많이 일삼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시민을 학살하고 학생들을 고문에 잡아 죽이고 국민들을 간첩으로 이렇게 조작해도 그걸 찬양한 집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읽고 이 분노로 널리 함께 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내일 금요일에는 박진솔 활동가와 함께 종편 모하니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